안녕하세요, 친구들. 지난 시간에는 일제히 무단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셨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일제히 민족 분열 통치, 즉 1920년대 3.1운동 이후에 일제히 식민 통치 방식이 변화되거든요. 그 일제히 민족 분열 통치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는 이렇습니다. 일제히 기만적인 문화 통치를 비판적으로 분석해 본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기만적이라는 말 뜻이 뭐냐면 속임수를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만적이라는 건 속였다는 거거든요. 즉 일제가 이른바 문화 통치라고 문화적으로 다스리겠다 조선을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는 겉모습과 숨겨진 이면의 모습이 달랐다라는 거죠.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오늘 필기를 통해서 정리해 드릴 텐데 잘 살펴두셔야 되겠고요. 겉으로 내세운 것과 이면에 숨겨져 있는 통치 방식이 다른 거다. 요것을 이해해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1920년대 일제히 경제적 수탈로 인해서 당시 한국인들의 생활이 어떠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치 면에서는 이른바 문화통치, 일제가 그렇게 불렀으니까요. 그 다음 이게 친일파 육성 정책으로 이어지거든요. 알아두실 테고요. 그 다음에 경제 면에서는 회사령을 폐지하게 됩니다. 어제 배웠잖아요. 회사령은 허가제도였는데 폐지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여러분들 보도록 할 테고요. 다음 산미 증식계획 중요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70페이지 주제 40 일제히 민족 분열 통치를 펴놓습니다. 교실 열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전북 군산에 가시면 장미동이라는 동네가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장자는 감출장자이기도 하고 곡간장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쌀을 저장하던 동네다라는 뜻인데 일제강점기에 당시 쌀을 오랫동안 보관했던 창고들이 많아서 붙여진 이름이죠. 즉 많은 쌀들이 장미동의 군산항으로 모이게 되고 모인 쌀이 대부분 일본으로 반출되게 됩니다. 쌀의 수출이 한국인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쳤을까? 오늘의 산미증식계획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의문점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920년대 여러분들 식민 통치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부터 설명해서 정치적인 내용서부터 시작해서 경제적인 내용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마찬가지로 앞부분 PPT로 진행을 잠깐 하고 판서 수업으로 전개를 해서 10년대와 20년대, 즉 무단 통치와 민족 분열 통치를 비교해보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사료라든가 사진 자료들을 좀 보고 수업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허울뿐인 이른바 문화 통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차 세계대전 이후에 민족 자결주의 영향을 받으면서 3.1운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이 3.1운동이 통치 방식의 근본적 변화를 일으키게 합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 강압적인 무단 통치만 계속되어진다면 한국은 꼼짝달싹 못할 거야. 이 지배에 저항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판단했었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이 한국인들이 겁없이 여러분들 태극기 하나 손에 들고 여러분들 거리로 뛰쳐나와서 만세운동을 벌여나갔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강압적인 무단 통치만으로는 한국을 지배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일제가 한국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겠다며 이른바 문화통치, 그들이 불렀다는 거죠. 문화통치를 표방하게 되었던 겁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올 수 있었던 계기는 우리의 3.1운동이었던 것이고요. 그 다음 3.1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고 이것을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제 여론이 많이 악화됩니다. 일제가 평상시에도 헌병들을 동원한 강압적인 통치를 했다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식민지에서 전혀 보장받지 못했다고, 서구 열강들이 이 일제의 식민 통치 방식이 매우 극악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국제 여론이 많이 악화가 됩니다. 또한 여러분들 이 시대는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라고 해서 바로 일본의 국왕이 여러분들 요시히토로 메이지 국왕에서 요시히토 다이쇼 국왕으로 바뀌었거든요. 대정 이렇게 씁니다. 한자로는 큰 대자에 바를 정자. 그래서 이 다이쇼의 시대에 여러분들 요시히토가 국왕이 되면서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대,
비교적 일본에서도 민주적인 분위기가 싹 트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즉 다이쇼 데모크라시 영향, 국제 여론이 악화되고 3.1 운동이라는 결정적인 계기를 맞게 되면서 여러분들 식민 통치 방식이 이른바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3.1 운동 이후에 부임하게 되는 사이토 마코토 조선 총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부는 관제를 개혁하여 총독 임용의 범위를 확장하고, 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문관 총독도 임명되게 하겠다. 경찰제도, 헌병경찰제도였는데 이것을 개정하겠다. 일반관리 및 교원의 대검 착용을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조선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겠다라고 여러분들 발표를 하게 돼요. 이게 바로 조선 총독 사이토 마코토가 밝힌 조선 통치의 반영, 이른바 문화 통치인데, 과연 이것이 정말로 말 그대로 문화 통치, 비교적 유화적이고 우리 조선인들의 한국인들의 문화와 관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을지, 아니면 이면에 다른 어떤 모습이 숨겨져 있었을지 지금부터 판서 수업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여러분들 1910년대 무단 통치와 20년대 민족 분열 통치 변화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 다음 그 20년대 이른바 문화 통치라고 했는데 이것이 우리는 민족 분열 통치라고 부르거든요. 자, 이른바 문화 통치의 숨겨진 면은 무엇이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919년 여러분들 3.1운동, 우리가 거리로 뛰쳐나갔어요. 3.1운동, 국제여론의 악화, 다이쇼 데모크라시의 영향,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건 3.1운동이죠. 무력으로 내리누르기만 하면 한국인들은 찍소리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거리로 뛰쳐나와서 겁없이 나와서 싸우더란 말이에요. 일제히 총칼 앞에도 굴하지 않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란 거죠. 더 이상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겠구나, 무단 통치로만은 안 되겠구나 라고 해서 변화되게 되는 게 이른바 문화 통치라는 거죠. 그래서 원래 총독을 무관만 파견할 수 있게 했는데, 육해군 대장 중에서만 임명하게 했는데 문관도 가능하도록 바꿉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게 겉모습이에요. 그러면 이면에 숨겨져 있는 실제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봐야 되겠죠. 여러분들 실제로 임명된 문관 총독이 있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해방 때까지 여러분들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단 한 명의 문관 총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문관이 가능했지만 이것은 겉으로만 보여준 것이지 실질적으로 문관이 임명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똑같이 일제가 지배했던 대만 같은 경우에는 문관 총독이 나오거든요. 우리 조선의 상황은 달랐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아까 얘기했지만 헌병경찰 통치를 이후에 이제 중추원은 소집이 되니까요. 헌병경찰 통치가 또 바뀝니다. 전시 상황도 아닌데 군인들의 법 집행을 담당하는, 치안을 담당하던 헌병이 일상적 치안을 담당하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해서 헌병경찰 통치가 아니라 이제 보통경찰제도, 일반 경찰들이 치안을 담당하는 형태로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좋아졌네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또 이면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교과서 171페이지에 표가 나와 있는데 이따가 PPT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보통경찰제를 시행하면서 그러면 인원이 어떻게 되었는가? 경찰 인원이. 그 다음에 경찰 장비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 다음에 경찰 관서의 숫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돈은 어떻게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봐야 되거든요. 거기 그래프로 나와 있는데 거의 3배에서 4배 정도 증가하게 됩니다. 이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들 보통경찰제를 시행하면서 헌병은 아니지만 전국 방방곡곡에 물 샐 틈 없이 모든 사복경찰, 비밀경찰 이런 애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 이 보통경찰제를 통해서 전국 방방곳곳을 아주 샅샅이 감시하겠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더
숨 막히는 감시 체제가 작동하게 되었던 거. 이게 바로 보통 경찰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1925년에 여러분들 치안유지법을 제정합니다. 치안유지법 여러분들 좀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1925년 제정되었고요. 이 치안유지법. 거의 대부분의 조선의 법령은 여러분들 총독부 제령의 형태로, 즉 총독이 제정하는 형태였는데, 이 치안유지법 같은 경우에는 일본에 제정된 법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던 법인데요. 일본에도 있었다는 거죠. 자, 치안유지법은 여러분들 교과서 170페이지 자료에 나와 있고 조금 이따 볼 겁니다. 즉 국가의 정치 체제를 변혁하려고 기도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게 처벌하는 법률인데, 원래는 이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왜? 1920년대 여러분들 일본에서도 사회주의가 급격히 퍼져나가거든요. 근데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은 여러분들 천황제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치안유지법을 통해서 통제를 가하려고 했었던 것이고, 조선에도 똑같이 이 법이 들어오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이 치안유지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게 되고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이 법률을 통해서 억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치안유지법에 의해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나 치안유지법 좀 잘 알아두시고, 선생님이 지금 필기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노란색으로 쓰는 것들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이니까 잘 비교해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1910년대 전혀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조직을 만들면 바로 깨져요. 여러분들, 한국인들이 신문을 발행할 수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뀝니다. 여러분들. 자, 일부 제한적으로 허용을 하게 돼요. 제한적 허용. 예전보다는 좋아졌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냥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마음껏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검열을 해요. 사전 검열을 해서 신문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여러분들 이때 조선일보, 동아일보가 만들어지거든요. 우리 민족이 발행하는 신문이 만들어지는데, 검열을 통해서 여러분들 일제가 원하지 않는 기사는 삭제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압수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그 다음 정간 처분, 간행 정지 처분도 내릴 수 있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일제의 비판적인 기사나 비판적인 활동을 하기에는 매우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 허용, 일제가 제한적으로 허용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이면에 숨겨져 있는 내용들 검열을 통해서 삭제, 압수, 정간까지 가능했다는 거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교육면으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자, 1차 조선 교육령으로 수업 연한이 6년에서 초등교육 같은 경우에 6년에서 4년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실업교육이 위주였어요. 너무 똑똑해져도 안 되고 너무 글도 모르는 띠란 사람은 일시키기 어려우니까 보통 교육과 실업교육 위주의 1차 조선 교육령이었다면 이제 여러분들 바뀌어요. 여러분들 교과서 이 부분에는 2차 조선 교육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진 않아요. 뒷부분에 어차피 나올 거라서 미리 한번 언급하고 갈게요. 2차 조선 교육령을 마련해서 이제 수업 연한을 다시 6년으로 회복을 시킵니다. 수업 연한이 다시 6년이 되고요. 학교도 많이 지어요. 학교 숫자도 늘어납니다. 그 다음에 대학도 설립할 수 있도록 일단 바꿉니다. 이 얘기는 나중에 좀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그 이면은 어떠했는가를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2차 조선 교육령으로 이런 변화가 나타났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유상교육이에요. 유상교육.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 돈을 내고 가야 됐단 말이에요. 당장 오늘도 먹고 살기 어렵고 오늘 굶어 죽을지 모르는데 학교 보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취학률을 따져봐야 돼요. 일본인 취학률과 우리의 취학률을 따져봤더니
6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일본에 비해서 6분의 1밖에 안 되는 취학률을 보여준다. 이 얘기는 뭐예요? 교육 기회가 확대되었다고 선전하지만 이것은 일본인 쪽이에요. 수업 연합 맞춰주고 대학도 나중에 설립되게 되는데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조선에 들어와 있던 일본인들에겐 더 유리해지는 게 맞지만 조선인들은 당시에 우리 한국인들은 여러분들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도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취학률이 일본의 6분의 1밖에 안 됐다는 점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원들에게 칼과 제복을 착용해서 굉장히 위압적인 분위기가 들도록 만들었잖아요. 이것은 20년대가 되면, 즉 3.1운동 이후가 되면 여러분들 폐지되게 됩니다. 폐지되고요. 더 이상 이런 정책은 쓰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일제가 참정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치권. 니네 스스로 다스려. 이런 것을 주겠다라고 막 선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추원이 다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중추원을 확대하고 지방제도도 개편하고 그러는데 사실 이것도 말뿐이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볼게요. 지방에는 부음,면 협의회가 있었는데 여기에서 의결권, 이 협의회가 의결권을 가졌는가? 뭔가 이 사람들의 결정이 이 정책에 반영되어져서 실제 행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는가? 의결권이 없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단순한 여러분들 자문기구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죠. 그 다음 여러분들 이 부음면 협의회에 구성원이 되려면 여러분들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선거에 나가려면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을 일정액 이상 내는 사람만 선거권이 주어져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자산을 어느 정도, 개인 재산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지 출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당시에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내고 자산을 보유하려면 기본적으로 일제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친일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결권도 갖지 못했고 세금 내고 자산 있는 사람들만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조금 부여되는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상 참정권과 자치권을 선전만 했지. 여러분들 실제로 일본 의회에 우리나라 대표자가 참여하는 거 허용되지 않았거든요. 따로 우리나라 의회를 만드는 거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선전만 했을 뿐, 겉만 번지르르 했을 뿐 여러분들 그 어떤 기회도 우리에게 주지 않았던 것이고요. 근데 민족운동 진영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들. 이런 선전을 하게 되니까 우리는 당분간 여러분들 일본 의회를 진출할 수 있도록 참정권 운동만 해야 된다. 혹은 자치권을 얻기 위한 조선 의회 설립 운동, 자치 운동을 벌여야 된다. 이런 쪽으로 민족 운동가들이 여러분들 변절, 그러니까 완전한 독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치권을 얻는 혹은 참정권을 얻는 방향으로 변절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독립운동 가들 사이에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봐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정치면에서 조선 총독이 무관에서 문관으로 임명 가능해졌지만 실제 임명된 적은 없다. 헌병경찰 통치가 보통경찰제로 바뀌었지만 장비나 인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여러분들 3배, 4배 늘어나면서 사실상 전국을 더 샅샅이 촘촘하게 감시하게 되었다는 거. 그 다음 치안유지법이 만들어져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검거하려고 했던 법률이었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조선에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쓰이게 되었다?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법률로 더 많이 쓰이게 된다는 거. 그 다음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지만 검열, 이를 통한 삭제, 압수, 정관이 가능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 제대로 일본의 비판적인 얘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
그 다음 1차 조선교육령에서 2차 조선교육령으로 바뀌는데 수업 연한이나 학교 수도 좀 늘어나고 수업 연한도 회복되고 대학 설립 규정도 들어갔지만 이것은 여러분들 우리 민중들에겐 별반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취학률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 교과서에는 안 나오지만 내용을 좀 설명했고요. 교원들에게 칼과 제복을 착용했던 거 없앴고 그 다음 참정권과 자치권을 줬다고 선전했지만 사실상 이것도 허울뿐이었다.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이제 정치면은 다 살펴보았고 경제면으로 들어가서 회사령과 토지조사 사업 이후에 어떤 정책이 시행되었는지 20년대 그 내용을 한번 끊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면 가볼게요. 자, 회사령이 허가제도로 운영되었다는 거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중요하게 설명했는데요. 이 회사령이 어떻게 되냐? 여러분들 폐지되게 됩니다. 허가제의 회사령이 폐지되면서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 신고제도로 갑니다. 차이가 뭐예요? 여러분들 허가제일 때는 조선 총독이 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 기업을 설립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이 기업 설립하기가 훨씬 쉬웠다는 거죠. 조선인 기업들을 철저히 억제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20년대 3.1운동 이후가 되면 신고제로 바뀌어요. 이제 서류를 갖춰갖고 조선 총독부에 신고만 하면 회사를 설립할 수 있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3.1운동이라는 이유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더 중요한 경제상의 변화가 있어요. 지난 시간에 한번 언급했지만 여러분들 1914년부터 18년까지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1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에서 여러분들 일본은 상품 만들어서 유럽이 공장이 다 이 전쟁 때문에 돌아가지 않잖아요. 이때 여러분들 물건 만들어서 엄청 갖다 팔아갖고 돈을 엄청 벌거든요. 그 이전까지는 여러분들 조선 자본과 일본 자본을 비교했을 때 일본 자본이 압도적 우위에 서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제도로 운영하면서 회사 설립을 통제했어요. 조선인 기업 설립을 통제했어요. 그러나 이제 1차 세계대전으로 돈을 엄청나게 번 일본 자본은 조선 자본보다 압도적 우위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빨리빨리 들어와서 자본 진출해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열어줄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오래 걸리는 허가제보다는 신고제로 가겠다. 이렇게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다.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 1923년이 되면 관세도 폐지돼요. 관세. 일본과 우리 사이에 관세를 폐지해요. 관세가 뭐예요, 여러분들? 벤츠나 BMW 그 승용차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관세를 부과하잖아요. 왜요?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관세인데 그것을 폐지했단 말이에요. 일본이 값싼 상품이 값싸게 들어와도 예전에는 관세가 있었으니까 좀 일본 상품은 우리 상품보다 비싸졌겠죠.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있었는데 이젠 일본 상품이 값싸게 막 유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 기업가들이 만든 물건들이 여러분들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되어서 몰락하게 되는 하나의 문제점이 바로 관세 폐지로 나타나는 거죠. 알아두시고요. 여러분들 회사령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다는 거 꼭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이제 교과서 172페이지 산미 증식계획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토지조사 사업에서 바뀐 건 아니고요. 토지조사 사업이 끝나고 요건 좀 이렇게 나누어서 봐야 되니까 20년대 뭐가 추진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산미 밑에다 쓰려면 되게 힘들어져요. 산미 증식계획입니다. 산미 증식계획. 여러분들 쌀미자고 생산할 때 산자예요. 쌀 생산을 증식 뭐예요? 늘린다는 거잖아요. 늘리는 계획이라는 게 바로 산미 증식계획입니다. 그럼 선생님 쌀 생산량 늘리는 거니까 좋은 사업 아닌가요? 자, 그러면 이것이 왜 추진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여러분들 그걸 살펴보셔야죠. 그래야 조선의 민중들에게 우리 한국 민중들에게 좋았는지 나빴는지가 여러분들 판단될 거 아닙니까? 자, 산미 증식계획 1920년부터 34년 정도까지 여러분들 추진됐는데 쌀 생산량을 늘리는 거였어요. 이유는 이랬습니다. 여러분들 1918년에 일본에서
쌀 소동이 일어나요. 쌀 소동, 여러분들. 쌀 문제로 인해서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쌀 소동 이렇게 부르지만. 일본 농민들이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1차 세계대전으로 많은 농민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많이 안 짓잖아요. 농산물은 줄어들었지만 유럽에서 뭐 외국에서 들어오는 값싼 수입물, 그 농수산물로 여러분들 버텨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여러분들 유럽 쪽에서 값싼 농산물이 못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조선에서 빼내오는 데는 조선 사람들도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여러분들 한계가 있단 말이야. 생산량이 정해져 있으니까 어느 정도. 그래서 여러분들 뭐가 일어나요? 쌀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때 시베리아로 또 출병하게 돼요.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나중에 세계사를 배우면 이해하게 되실 텐데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고 시베리아 쪽에 이 사회주의 혁명 군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본이 군대를 또 파견하게 되거든요. 시베리아로 출병하려니까 여러분들 군량미가 필요하잖아요. 이 기회를 틈타서 쌀 상인들이 막 사재기를 해요. 그러니까 쌀값이 막 천정부지로 뛰게 됩니다. 가난한 농민들이 견디지 못하고 쌀 소동을 일으켰고요. 쌀 소동, 폭동이 일어났고 결국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민지인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늘려서 쌀 생산량을 늘리지 않으면 조선에서도 폭동이 일어날 거니까 쌀 생산량을 늘려서 늘린 만큼 필요한 만큼 갖고 가겠다라는 게 산미 증식 계획이었던 겁니다. 쌀 생산량을 어떻게 늘립니까? 여러분들 관계시설, 물 대는 시설을 개선해서 물이 잘 들어오고 여러분들 비료 많이 주고 이렇게 해서 생산량을 늘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리조합이 만들어지고요. 물 대는 물을 이렇게 끌어오려면 여러분들 그냥 일부 사람들이 노력으로 안 되잖아요. 마을 전체가 나서서 조합을 만들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수리조합들이 이 시기에 상당히 생겨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종자, 농기구 개량도 있게 되고요. 간척 사업도 벌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식민지 시대에 근대화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것만 보고 물대는 시설도 좋아졌고 종자 농기구도 개량했고 그래서 일제시대에 쌀 생산량이 실제로 늘어났고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살기 좋아져서 근대화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 그 이유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여러분들 쌀을 증산하기 위해서 수리조합비라든가 여러분들 종자 농기구 개량 이런 것들에 드는 비용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 농민들이 돼야 됐고요. 그 다음 늘어난 양이 분명히 있죠. 증산량이 있죠. 그러나 증산량보다 더 뭐가 많았다? 갖고 간 양이 더 많아요. 반출량이 더 많아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 1인당 쌀 소비량이 당시에는 여러분들 지금처럼 다이어트 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쌀 소비가 줄면 안 되죠. 쌀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는 게 아름답던 시대예요. 자,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 증산이 이루어지면 1인당 쌀 소비량이 늘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어들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늘어난 것보다 갖고 나간 게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식량이 부족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만주에서 옥수수라든가 이런 거 있거든요. 만주산 값싼 잡곡을 들여와가지고 우리 먹이고 좋은 쌀은 여러분들 일본으로 갖고 가는 정책을 시행했던 거예요. 게다가 여러분들 여기 증산에 들어갔던 많은 비용들을 땅의 주인들에게 너네 내라 라고 할 거잖아요. 근데 토지조사 사업으로 인해서 지주의 권한은 막강해요. 그러니까 이 증식하는 데 드는 비용들을 다 누구한테 내라고 해요? 소작인들에게 전가시켜버립니다. 니네가 내! 이렇게 되는 거죠. 소작 더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서 소작인들은 정말 힘들어지게 되었고요. 게다가 이제 쌀 생산 위주로 한 가지 작물 위주로 여러분들 가게 되니까 가격 변동에 취약하게 돼요. 1929년에 여러분들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거든요. 쌀 농사 위주의 단장 농업을 하다 보니까 가격 변동에 취약했고 대공황으로 쌀값이
값이 폭락하자 많은 농민들이 몰락하게 되고 소작농이 더 많아지게 되는 이런 비참한 현실이 찾아오게 된다는 점, 그것이 바로 산미 증식계획과 관련 있다는 점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산미 증식계획이 왜 일어났는지, 일본의 부족한 쌀을 우리 조선에서 갖고 가려고 했던 것이다.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고, 증산량보다 반출량이 사실상 더 많았고 몰락하는 농민들이 이후에 생겨나게 되고 우리는 만주산 잡곡으로 여러분들 보충하게 되었다는 점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PPT로 돌아가서 사료들을 보면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반부입니다. 다시 PPT로 돌아왔어요.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내용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171페이지 아래쪽에 있죠. 경찰관의 숫자가 18년, 20년을 비교해서 보면 3배 이상 증가하죠. 거의 4배 가깝게. 여러분 경찰관서의 숫자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경찰제도를 운영하는 비용, 이것이 4배 증가했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 헌병경찰제도보다 더 촘촘하고 꼼꼼하게 이 한국인들을 감시하겠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제한적으로 허용되었는데 여기 보이는 바와 같이 이 조선일보 1929년 기사니까 이때가 아마 광주 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보도일 거예요. 여러분들 동맥휴학 기사 같은 것들이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나요? 삭제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옆에 동아일보 기사 볼까요? 반일적인 기사들이 실리자 여러분들 신문에 빈칸 봤어요? 빈칸 없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빈칸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는 거. 그래서 일부 제한적인 허용을 했지만 검열 제도를 통해서 삭제되고 정관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던 거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치안유지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했는데 국채, 천안제를 변역하거나 사유재산 제도,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사, 모임을 만들거나 사정을 알고 이에 가입하면 징역, 금고에 처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치안유지법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회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을 사회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었지만 나중에 많은 독립운동가가 이 법으로 처벌을 받았다는 거고요. 옆에 보시면 안창호 선생의 수용자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안창호 이렇게 나와잖아요. 수용자 카드, 즉 이 옥에 갇히셨을 때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일본이 여러분들 쓴 카드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치안유지법 위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잘 봐두시고요. 자, 이렇게 치안유지법을 적용해서 여러분들 검거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모습, 바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는 모습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제는 친일파 육성을 위해서 사이토 마코토, 조선민족운동에 대한 대책이라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핵심적 친일 인물을 골라서 이들이 친일단체를 조직하게 하고 종교단체에도 이렇게 친일파를 앉혀서 고문을 붙이고 어용화한다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적극적으로 친일파를 양성하려고. 이제는 여러분들 기존에는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내리누르는 방식의 통치였다면 이제는 조선인과 조선인, 반일적 독립운동을 하는 조선인과 친일적 조선인들이 서로 싸우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른바 문화통치라는 게 이렇게 교묘한 방식이었다는 거 여러분들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 변화가 나타났던 것이고요. 자, 일제의 친일파 육성 한번 볼게요. 자료에 보시면 지방자치의 실제가 나와 있습니다. 부읍면이나 도의 의원이 될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유권자의 자격을 정했다는 거죠. 일정액 이상의 세금을 바쳐야 됐고요. 재산을 가져야 됐고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 어때요? 결국에 여러분들 대부분의 정치 기구는 일제에 충성하는 인물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여러분들 회사량 폐지 이후에 여러분들 한번 볼까요? 폭발적으로 일본인 소유 기업들 늘어나게 되죠. 한국인 소유 기업도 늘어나지만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거. 그리고 관세가 폐지되면서 값싼 일본산 제품이 한국에 유입돼서 한국인 기업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거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산미증식 계획의 시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좌측에 보이시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쌀소동이 일어난 그림,
그겁니다. 일본에서 쌀 소동이 일어난 까닭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설명한 대로 많은 농민이 도시로 유입되었고 그래서 농업 생산량이 감소했는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쌀 수입마저 감소했다. 일본의 쌀값이 그래서 급등했고 시베리아 출병으로 일본군의 군량미에 대한 수요가 늘자 상인들은 이를 기회로 삼아 쌀을 사재기했다. 그것이 결국 원인이 되어서 쌀 소동이 일어났고 이 쌀 소동을 막기 위해서 식민지 조선에서 쌀 생산량을 늘리려고 했던 것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산미증식계획이 시행되고 난 뒤에 농민들의 삶이 좋아졌는가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소작농이 폭발적으로 증가하잖아요. 자소자작농, 자기 땅 조금 가지고 있고 그걸로는 부족해서 소작하는 농민들 숫자 줄어들어요. 자작농 줄어들어요. 소작농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죠? 지주는 별 변동이 없으니까. 지주는 별로 타격을 입지 않았지만 결국 농민들이 타격을 입고 소작인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우측편에 보이는 이것은 여러분들 지주고요. 소작인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그린 풍자화인데요. 지주가 소작농을 착취하는 당시 모습을 지적한 작작 짜내어라라는 여러분들 풍자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작인들의 삶이 피폐하고 어려워진다는 점, 산미증식계획으로 증산량보다 반출량이 많았고 결국 생활이 어려워진 농민들은 값싼 만주산 잡곡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게 되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정리교실을 통해서 오늘 수업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제는 3.1운동을 계기로 식민통치 방식을 무단통치에서 이른바 무엇으로 바꾸었나요? 여러분들 문화통치로 바꾸었고요. 일제는 한국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민족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치안유지법을 시행했고요. 조선의회 설립을 목표로 하는 자치운동을 벌여서 일부 한국인들이 여러분들 일제와 타협을 하려고 해요. 얘네들을 타협적 민족주의자라고 부르고 사실상 나중에 다 변절해 가죠. 일제는 일본 기업이 조선에 쉽게 진출하도록 회사 설립을 신고제로 바꾸었고요. 그죠? 회사령이 폐지된 거예요. 쌀 생산량은 늘어났지만 뭘로요? 산미증식계획으로 많은 농민이 몰락해서 지주제가 강화되었다는 점 여러분들 살펴보셨습니다. 자, 이번 시간까지 일제가 10년대, 20년대 우리를 어떻게 억압했는가를 살펴봤다면 그에 맞서서 우리는 어떻게 싸웠는가를 살펴보러 다음 시간 1910년대 국내외 민족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바이바이 친구들.